어린 학생을 포함한 실종자가 16명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288명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그 TV를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들을 거의 지켜본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목도를 하면서 과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는 단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까운 목숨들을 우리는 많이 잃었고요. 그리고 그런 국가 폭력과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정치적인 반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지는 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이 발생됐습니다. 납북 어부를 비롯해서 제일교포 또 일반인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살인을 하거나 내지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폭력, 국가가 그 책임을 져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토론은 지난 4월 21일 날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이 나면서 저희들이 이런 일정들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법부에 대한 또 과거 청산과 관련된 국가 책임을 우리들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일일이 함께 해 주신 분들 제가 인사도 나누고 소개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자리가 불편하고 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의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명 세월호 희생자와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16분,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앞서 싸워 나갔던 분들, 그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그 다음에 이하경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를 하고 민변을 비롯해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연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의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진실화해위원회, 그 다음에 각 기관 과거사위원회까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재심 과정도 거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과거청산이 2010년 말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사법부, 검찰은 단 한 번도 자기 반성과 자기 스스로 과거 청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서 과거 청산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거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 부분을 징벌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일정 정도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것조차도 후퇴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러한 건데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 청산의 의미도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시 한번 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원래 이하경 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급하게 두 분 다 이제 지방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일정이 계셔서 이따가 행사 중에 오시면 간단히 인사 말씀 듣는 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인사를 대신해서 안병욱 진실화연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 합리적 사고방식, 혹은 사회 정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물속에 깔아앉는 것을 생중계로 보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언론에서는 경황 중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무능해서 구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매뉴얼을 그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매뉴얼은 아주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이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진행해 갔습니다. 사고 난 다음 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병원에 있는 5살 먹은 꼬마를 데려다가 껴안으면서 쇼를 하고 더 며칠 지난 다음에는 느닷없는 할머니의 검정 옷을 입혀서 끌어안으면서 국화꽃을 안기면서 쇼를 하고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오랜 동안에 살아나온 그 생존 방식 매뉴얼에 충실히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것은 현재도 우리 과거사와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독재 정권의 억압하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한다면 사회가 달라졌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달라진 사회에, 근대 사회에 맞는, 오늘 민주사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사법부의 행태를 보게 되면 정말 세월호 선장 못지않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민주화되는 듯 하니까 말이라도 반성하는 척 했다가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서 이제 말하자면 6개월 소멸시효라는 걸 집어내서
우리들 가슴 속에 6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가끔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법조인들이 계신다면 아마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노예 상태로 남의 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이 정도라도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있고 민주적인 어떤 일부의 사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당한 제도, 부당한 법을 온몸으로 맞서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규제 완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특별히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법을 무기로 해서 우리 사회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관료들이나 보수 세력들이 입법으로 걸렸을 때 그 사람들 법 적용한 거 보세요. 일반 사람들, 무지랭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규칙에 어긋났을 때 적용하는 법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해서 몇십억씩 때리고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데 해답이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가끔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있었으면 조선시대 양반 밑에서 억압받는 상인, 시체말로 쌍놈일 뿐이죠. 그런데 그나마의 법도 불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이른바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들한테는 법이지만 위반하게 되면 감옥을 가야 되는 절대 명령이지만 자기들한테는 그게 사회 발전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계속 규제 완화를 외쳐온 거죠.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대단히 외람스럽긴 한다마는 그냥 주어져 있는 법을 따라가다가는 과거 청산은 어렵다.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식을 어긋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때에 따라서는 정신 이상자가 들고 있는 일종의 칼이나 같은 그런 무기들이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흉기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한때 국가의 법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마치 미치광이한테 쥐어져 있는 칼과 같은 것이다. 자, 좀 하도 세상이 분노스럽고 도저히 제 사고방식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말을 절제해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어긋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국가폭력에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미치광이들이 휘두르고 있는 칼에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뭔가 반성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나서서 해결했을 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피해로부터 최소한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리는 것으로 인사 말씀과 기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 얘기는 좀 고답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는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이 국회에는 그 과거 청산 관련된 이 법이 한 5개 정도 그 발의된 상태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고 안행위 심사소위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국가기구를 통해서 10여 년 넘게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또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또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유는 당사자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물론이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거 청산 운동에 함께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사업들을 하는 이유 역시도 미래 세대들이 더 이상 그런 강압과 국가폭력에 또 위법한 공권력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역시도 오늘 토론 주제도 나와 있지만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저희들은 돈의 액수만큼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로 과거 청산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보수신문들은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이상으로 그거만큼의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저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폭력과 관련된 희생된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40년이 넘은 사건도 있습니다. 1972년 9월 달에 발생한 춘천 파출소 소장 딸 사건을 비롯해서 제1교포 민청학년 긴급조치, 그 다음에 7, 80년대 그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자 출신의 또 피해자분들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호소와 또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기관의 광폭함,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과제로 2부에서 토론을 할지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실 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72년 9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춘천 파출소 소장 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외람되게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모실 분은 제가 어린 시절 잘 다녔던 만화가게 주인 아저씨셨습니다. 72년 10월 달에 이분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그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현장 검증을 할 때 저는 어른들 다리 사이로 현장 검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문제인데요. 저는 40년이 넘게 이 만화가게 주인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원서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앉아서 편하게 말씀. 글로? 네. 가운데?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은 저를 만화가게 아저씨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만화가게를 했지만은 오랫동안 진역을 살고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이가 차서 70세 정년이니까 은퇴를 하고 지금은 원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고향 친구 만난 거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안병욱 교수님, 서울대 계실 때부터 내가 참 존경했어요. 철학자적 실존 철학. 그거 그 무렵에 제가 한국신학대학 다녔으니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고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5분 동안은 하룻밤 재워준다면 내가 다 얘기하겠는데 5분 동안에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5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국가폭력은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 간첩, 뭐 그런 사람들한테만 폭력 쓴 거 아닙니다. 그때에 수사한 사람들, 검사 묵인하에 경찰이 휘두른 폭력, 그것은 힘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는 더 몇 배나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제 초동수사에 제일 사건 신고받고 경찰이 나와서 현장 검증을 하니까 죽은 여자의 몸에서 음모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서울 국과수로 보내서 혈액형을 감정 받아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 40여 명 이제 청년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는데, 근데 한 사날 지나니까 5일 구류를 먹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5일 동안에 그 국가에서 감정 해보가 왔습니다. 그 범인의 혈액형 정1, 1번 혈액형은 A형 RH 뭐라고 썼어요. 그건 신문에까지 공개됐어요. 그때 지방신문 강원일보에. 그런데 저는 B형이거든요.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내무부 장관이 아마 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구사리를 많이 먹었는가 봐요. 나와가지고 그때 내무부 장관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특별시장 하다가 와와 아파트 무너지니까 오히려 승진을 했어요. 파면돼야 할 사람이 승진을 했어요. 김현옥 씨라고.
사람이 별명이 불도저죠. 불도저. 앞으로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은 수사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딱 못 박아서 (10일) 안에가 아니라 10월 10일까지 잡아라. 김현웅 내무부 장관 정쟁입니까? 어떻게 10월 10일까지 잡습니까? 그런 것만 안 했으면은, 그런 시한부 체포령만 안 내렸으면은 경찰이 이렇게 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달라서 내보내준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자백을 받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죠. 그 증거 조작 그런 것은 이미 과거사위원회에서 전부 조사해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무죄였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죄인 줄 알면서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그때 9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 아이의 피통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꺼낸 연필을 가지고 이건 내 거 맞아? 맞다고 그러죠. 고기를 끄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라고 해서 증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들로 하여금 하늘 같은 아버지를 목을 조이게 하는 그런 아주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짓을 했습니다. 과학수사대로 했으면은 그때의 혈액형 A형을 찾았으면은 범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 고문 안 해도 되고 증거 조작 안 해도 되고. 근데 왜 증거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법정에 섰는데 그걸 전부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면 며칠 밤 새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려면 입법 고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그 법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는 그런 고지, 예고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작년에 6개월 법을 만들면서 시효 정지 6개월 그 판결을 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명색이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소문도 없지, 예고도 없지. 그런 걸 만들면서 그 만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과거사 이 청산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치 보기 좋아하는, 눈치 아주 잘 보는 법관들,
성공회대 그 안병욱 교수가 뜬 글에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 그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컴퓨터에 가서 검색하면은 바로 뜹니다. 참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눈치 잘 보는 대부분 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시효, 소멸시효,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힌 그런 판결을 고등법원 판결에서 받았습니다. 패소, 피고 패, 소송 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런 거. 그렇게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들은 전부 미친 짓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국회의원님들. 이 6개월 법,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법입니다.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법을 만듭니까? 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난 무식하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박근혜와 대법원 판사가 침해한 것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마 40년 넘게 쌓여온 그런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정원섭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분들에게 국가가,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판결을 통해서도 제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가해자가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다른 분 한 분 더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분은 정말 정원섭 목사님만큼 또 기구한 분입니다. 일찍이 이제 일본에 계신 제일교포분들은 그곳에서 2세, 3세를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그런데 특히 2세나 3세 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나면서 모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조국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 그 다음에 조국에서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이렇게 일본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략 통계로 보면은 1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조작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현재 재심을 통해서 무죄도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1976년도에 5년형이 확정이 되고도 7년 동안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또 보호감호 처분 받으셨습니다. 또 88년도에 세상의 빛을 보셨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는 무시하고 있고 아무런 죄책감도,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한 권리나 내지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종건 선생님을 모시고 제1교포 유학생 사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문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원입니다. 저희 사건은 1975년도 늦가을이랄까? 세상에는 학원 침투 간접단 사건 또는 뭐 10일, 20일 주한정보부 부전 신직수가 11월 20일에 발표했던 사건입니다. 뭐 앞에서도 소개가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공정을 가지고 중앙정보부원이 한 3사람인가 와가지고 가자고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좀 전화 못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선 좀 복받도답게 연장 좀 보자. 왜 나를 여기도 데려왔냐. 이렇게 하더니 이 시기가 왜 여기가 어딘지 모르냐고. 무슨 연장이냐. 너는 막 현행범이다. 해서 막 두드러배기 시작하는데 계속 맞고 또 뭐 아우성 쥐고 글쎄 한 지하실이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해서 고문당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때리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몸이 이제 먼들어가지고 때릴 자리가 없을 정도 하니까 뭐 안티프라민 좀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그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밥으로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링게르 주사를 맞춰주더라고. 또 이상하게 뭔지 이렇게 땡그랗고 하얀 그 약으로 주대요.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또 때리고 또 안티프라민 바르고 링게르 맞추고 또 약 먹이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못 견디다가 제가 어떤 자백이라 하면 이상한데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난 것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 받고 제가 처음으로 대전교도소에 갔어요. 이제 좀 징역이니까 아마 되도록이면 편하게 살자 했던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니까 또 때리더라고. 옆 사람하고 좀 통화했다, 이야기 좀 했다고 해도 또 묶어서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 좀 억울해서 화가 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못되다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으로 지키고 반공전선에 앞장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래. 그거는 그래서 못한다 하더니 또 때리고 또 이감 갔어요. 이감 가서 전주교도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교문과에서 전향건접반 악지르 과장하고 악지르 계장이 있었는데 언젠가 테러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서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역시 이제 그 날이 왔습니다. 이 독재자 박정희나 이 자익 사범들이 교도소에서 편하게 산다 하는 거는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누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만 편하게 살지
존재 사실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용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향시키는 건데, 그야말로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자기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누치고 반성으로 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향공작으로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 못하고, 저희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문당하면은, 어떻다 하는 생각으로 가끔씩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 이기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문자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근환이 나타났다. 그때는 이근환 인간쓰레기 이 새끼 애들 덤벼들고 두드려 패고 밟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떤 고통이 오겠죠.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을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몰입시킵니다. 이 고통 저쪽에는 안락강 무엇인가 있을 거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고문 기술자들은 계속 때리면 사람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때리고 좀 쉬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올려주고 회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아무 생각 말고 가만히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혼자 있을 때 양말을 벗어가지고 고문 이기는데 무슨 양말이라고 하시는데 그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을 이제 벽에 있는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실을 벗습니다. 양말을 한 켤레 해서 상당히 많은 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실을 이렇게 해서 꼬아요. 꼬우면은 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실제로 전주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확실한 공산주의자였죠. 북에서 어떤 지령으로 받아가지고 공작선 타고 내려오신 분인데, 근데 그래도 인간이죠.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막 그렇게 막 살인적인 고문으로 해서 전해한 거를 시키고, 살길이, 자기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양심, 전체적인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 생명으로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옆에 봤어요. 옆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전향을 고문당해도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으로 갖고 있더니, 그들은 만기과 동시에 전주보안감호소에 보내더라고요. 전주보안감호소는 인형이 이제 캔싱 해서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수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마침 올림픽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죄도 없는 사람 무기한으로 잡아놓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지난 3월 28일, 제가 재심으로 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가 이 재심 운동에 재심에서 잘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동포들이 아까 6개월은 시효라고 있고 해서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신변자가 한 3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신병원에서 있는 그런 내 친구도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고문후유증으로 해서 파킨슨병으로 해서 이 재심에서 무죄 받고 보상까지 받으셨는데도 하여튼 지금 한 30년 정도가 재심으로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많습니다. 한 100명 이상 아직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여기에 재심 잘 싸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나머지 100명 이상 있는데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과거사 청산 일환으로 이제 재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일동포들에게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예, 75년 당시에 고려대학교 법학과 3학년이셨습니다. 강정건 선생님이. 그래서 약 보호감옥까지 해서 12년 동안을 형을 꼬박 살고 나오셨는데, 3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아마 선생님께서 모국어를 더 못하셨겠죠. 이런 분을 박정희 독재정권은 간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런 증언을 들었는데요. 아픈 얘기죠. 듣기만 해도 힘든 얘기죠. 저희들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도 아니고 담화죠.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냈던 게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선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가폭력과 관련돼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조작간첩, 관제간첩이다, 무죄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관됐던 고문 수사관들을 비롯한 중정, 경찰, 보안사, 수사 담당자, 또 책임자, 당시에 훈장도 받고 상도 받고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 세금을 가지고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정말 박근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이성이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금이나마 그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세무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책임을 높이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고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저희들이 이상적인 국가도 만들고 또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국가 범죄와 관련된 강연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면 두 분 말씀 듣고 잠깐 쉬셨다가 2부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과거청산 운동과 관련해서 국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재승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재승입니다. 제 원고는 원래 국가범죄라는 책에 있는 제 1장에 해당하는 건데요. 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그와 관련 없이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상, 배상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어떤 법원한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국회한테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국민들이 부잣집 아들들과 과거 청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뽑아주는 한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과거 청산이 진행되어 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과거 청산 모형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실 화해 모델, 정의 모델, 그리고 이 2가지가 다 합해져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신원 모델, 그 다음에 망각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50년 넘게는 망각 속에 강요받아 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87년 이후 민주화라는 어쨌든 대중적인 그런 투쟁 속에서 사회적인 의식이 좀 깨어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DJP 연합과 같은 정권이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망각 모델에서 이제 신원 모델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도 가동됐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제 재심 결정도 이루어지고 그랬지만은, 크게 보면은 기존은 우리 사회는 이제 신원 모델이다. 결국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런 상징적 조치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의 좀 기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5.18이나 몇 가지 사건, 최근에 이제 재심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는 이걸 좀 능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 청산에 5가지 과제를 놓고 왜 우리 모델이 이제 신원 모델 수준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과거 청산 이 5가지 과제는 이미 많은 인권법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과거 청산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은 우리의 앞날이 어떤가를 또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됨으로써 많은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 규명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유가족들도 훨씬 많았고, 또 신청했지만 규명불능 사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물론 책임자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있다고 한두 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희생자로 삼아서 권력을 지키는 그런 방책이었죠. 권력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처벌된 경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 배상은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었고, 최근에 그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60년 동안 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간밤에 6개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됐다랄지, 이런 식의 논리는 아마 전 세계 사법사상 있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정신적인 쇄신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과제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재발 방지하려면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 관련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군경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의식에 관련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교육과 계몽이라고 생각되고요. 제도개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제도의 완전한 혁신, 그리고 증거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 증거 조작에 혐의가 있으면 바로 무죄 판결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유성 씨 사건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증거 조작되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만 가지고도 또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꾸득꾸득 법원이 갔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10월에 국회에 와서 발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못했던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한 사회가 과거청산의 과제를 성취하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저는 이제 녹색의 맨 바깥에 있는 선이 물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5가지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면은 그런 학살이나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제 그 아래 이제 빨간 선을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 선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제가 비교적 높게 평가한 이유는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정권, 군부를 타도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다시 권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시 되돌아갔죠. 그러나 다시 또 권력을 민주 세력들이 다시 장악함으로써 이제 재차 과거 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야말로 이제 자기 스스로 자주적인 힘에 의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 안에 약간 황토색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제도개혁, 책임자 처벌, 문화적 쇄신 이런 부분은 점수가 아주 저는 낮게 이제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독일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연합군이 강제적으로 점령해갖고 주도한 거고, 그러나 한국은 어쨌든 민주화 운동, 선거연합회에서 일종의 연착륙, 그래서 그게 과거 청산에 대한 그 힘이 독일이 가졌던 그런 힘이나 아르헨티나가 가졌던 힘에 비하면은 훨씬 미약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의 개혁 정권 하에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독일이 겪었던 문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많은 적을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냥 나치만 잡으면 되는 건데, 한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은 단순하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독일 과거청산의 아주 주요한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일이 과거청산 헤게모니를 만들 때 이미 그렇게 강력한 헤게모니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한국은 형사처벌을 대놓고 만약에 과거청산을 주장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약한 그런 과거청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재심이나 이제 손해배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독일에서 있었던 소송 중에 2009년에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그 간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붙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한 일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공소시효를 완전히 극복을 해왔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건데, 극복했기 때문에 아까 뎀잔주크라는 인물을 2009년에 형사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채택한 누른베르크 원칙, 이건 이제 누른베르크 법정에서 활용되었던 법리를 국제사회가 이렇게 원칙으로 확정한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3원칙과 4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원수로서 또는 정부 관리로서의 행위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4원칙은 정부나 상관은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원칙들을 독일의 군인법이랄지 여러 이제 공직에 관련된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위에 말만 들으면 처벌받을 리가 없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일이
처벌만 한 게 아니고 53년에 이미 나치 보상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그 만행이 자행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유태인과 관련해서는 또 기억책임 미래재단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또 보상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만행을 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형사제도 절차 악법들을 완전히 이제 폐지함으로써 그런 걸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경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보안법까지 그 하나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억압적인 구조가요. 한국은 이제 오로지 이제 배상 보상 이런 좀 얕은 수준의 배상 보상 문제로 현재까지 왔다. 그러나 이게 이제 거의 봉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 권리 장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배상이 꼭 금전 배상뿐만 아니라 재활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보증 사회 제도를 거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배상의 하나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개혁의 헤게모니라는 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좀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장전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실의 공개 그리고 실종자 소재의 뭐 신원 확인, 수색 이런 의무 그리고 공식 사죄, 기념과 헌사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 5.18도 보다시피 완전히 관제 행사로 뒤바뀌었고 정부 책임자가 아무 개념 없는 자세로 계속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런 국가폭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진정성 있는 어떤 행동이 겉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현재는 과거 청산에서 복구 단계로 이미 돌아갔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 증거조작 만행 그리고 이적 동조죄를 가지고 또다시 처벌하는 그런 행태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좀 저야한 표현이지만 제짭세화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단원 거기 경찰서에 그 유족들을 보호하러 사고 나기 전에 보호해줘야지 유족들을 이제 뭘 보호한다고 그 정보과 형사들이 따라갑니까? 그래서 거의 시민사회 감시자가 됐고 불법 사찰, 도청, 고문 그냥 아이만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시민사회에서 협력자나 끈앞풀을 생산하고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시민적 인간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우리 지난 10년을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10년은 우리가 개혁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과거 청산의 적폐를 설거지만 해주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억압의 구조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가서 어떤 되돌아갈 수 없을 독재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불가역적인 이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했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예. 사실 사법부가 용인되었던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과거청산 재심을 하고 나름대로 계속 판결을 통해서 성찰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법부 내부의 과거청산의 의지가 완전 소멸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저는 성경에서 나온 그런 옛부터 법관들이 항상 권력에 붙어가지고 저런 판결만 일삼는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런 법 왜곡죄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직권남용죄로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법관에 대한 기소 촉구 운동을 한번 벌이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잘 아시죠? 악랄하게 재판하는 판사들. 이게 꼭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줘야 됩니까? 예. 네. 판사 103조만 처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신중주의자 빼기가 예. 그러다가 공소를 한 거냐? 근데 이제
처벌법이 없어서 처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직권남용죄로 당연히 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이런 전문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계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독일도 처벌되는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도 뭐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꼭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법률 사건을 지휘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데 책임이 있는 법관, 여타 공직자 또는 중재법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은 이런 특권을 누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독일을 현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산의 헤게모니는 독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보수파의 태도는 독일은 과거사로부터 나치 과거로부터 단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과거 연속됐다고 하려고 복원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미나는 건 이제 극우파와 보수파 우리 사회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극우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구별이 가능하고 극우파로 몰리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합니다. 보수파 정치인들이.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하면 역할 분담 정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청산과 요약 공조를 보면은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은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헌법에서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적인 그런 민주주의론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이걸 얘기할 때 극우파뿐만 아니라 극자도 동시에 규율하려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네오나치당도 해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건 항상 우한 맹목이죠. 그러니까는 좌파 척결, 뭐 사자성어로 정북 좌파 척결 이런 데만 이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제 불완전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법, 이건 독일은 이제 누른베르크 원칙을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투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범죄적인 복종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 이런 건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를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독일 사회가 광범위하게 존중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행위를 이제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또 놔두는데 다른 건 다 억압하는데 또 여기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해갖고 가만히 놔두죠. 그래서 항상 뒤집힌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가와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부 이번에 5.18 행사나 4.3 행사 보면 한국 좀 독일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기적으로 항상 공식적인 사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트라우마 재발에 대한 소방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트라우마 도발자이자 방화범입니다. 정부 자체가. 공식 행사에 가게 되면은 속이 뒤집혀가지고 더 재발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배상 얘기도 이제 뒤에 많이 할 거니까 사실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한번 하면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힐링이라는 말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들어와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첫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다음 사랑을 만나면은 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힐링은 가능해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은 결코 힐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힐링이 좀 과도하게 소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치유라는 말이. 저는 어떤 개인적인 치유도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적 정치적 치유만 가능한데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사회가 자체가 정치 구조 자체가 그런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방어벽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방어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사회 제도적인 방어 장치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 제도의 개혁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과거참사 운동을 벌려나갈 때 우리가 얻을 게 많지 단순히 입법, 보상법 이런 운동으로는 그렇게 그 자체도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얻을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저의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이렇게 모시고 강연을 듣는데 늘 시간을 적게 제가 드려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동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정도 말씀이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분입니다. 1495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당되는 분들이 면소 판결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선임하고 재심 개시 청구하고 개시 결정이 나면 또 재심 1심부터 대법까지 가고, 그거 끝나면 또 국가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하고,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싶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가해자는 따로 있으면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 구제부터 명예회복까지 전부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요. 긴급조치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때 약 1000여 개의 판결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략 한 500여 분 정도가 현재 그 1심 내지는 그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치 피해자분 관련해서 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김형국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특수 입장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긴급조치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 같은 거는 민변이라든가 특수에서 만족할 만큼 애를 쓰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궁금하신 것은 자세히 또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그건 놔두고,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있었던 박정희 살인 독재 정권에 의한 폭력이지, 전체 일관되게 국가 폭력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저는 닳습니다. 일제히 만행도 식민지 폭력이지만 해방되고 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한 살인 독재의 폭력은 우리 민족에 더욱더 깊은 상처를 줬고, 더욱더 국가란 무엇인가, 정권은 반드시 폭력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지식계급은 고민해왔습니다. 유신은 박정희 살인 일당은 정말 아주 노예하고 교만한 자기들의 잔치였지만 압박을 받는 우리한테는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연락을 받기로는 긴급조치로 인한 고문 사례라든가 그 폭력에 대한 증언을 간단히 해 주시다고 했는데, 사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고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알고 있는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근태 의원의 죽음이라든가 이한열 학생의 죽음이라든가 숱한, 그리고 그 전에 정치인 이세규 의원이라고
예비역 준장이 있었는데 유신전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영입을 해서 전국구로 영입을 해서 아주 결백하고 군인다운 사람이었어요. 박정희가 반대해가지고 예편냈는데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 이가 다 빠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손수건도 없고 감옥에서 그 고문장에서 그걸 휴지에 싸가지고 양말 속에 숨겼다가 입속에 숨겼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내왔는데 지금도 그 양반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부인과 자녀들은 부서진 이빨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출신의 당시의 국회의원 강근호 의원 결국 고문당하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목발 짚고 댕기고 있잖아요. 김상현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열혈 청년 지금도 밤마다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로갑 전 의원 볼펜만 봐도 몸서리 쳐요. 그 볼펜으로 인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상 인류의 정적에 대한 가혹한 고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박정희 고문, 남산 지하실의 고문, 서빙고의 고문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는 유신 시대의 정의로운 양심적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이 편했습니다. 제 이 얘기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동교동 김대중 일본에서 납치당하고 돌아와가지고 세 사람의 비서만 남았습니다. 수십 명의 비서가 있었는데 하나갑 김옥두 의원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 전에는 전라도라고는 땅도 한번 밟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에머리 대학의 스코빌드 박사가 77년에 한국을 찾았어요. 이후로는 우리 한국에 일찍 개신교 대학 그걸로 오셨지만 3.1 독립운동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언론이 한 줄 그 발표가 없었어요. 누가 뭐 구속되고 하는 걸.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민주 회복의 메카였던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명동 성당, 그리고 한빛교회, 우이동 가는데 거기서 목요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NCC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이경재 선생이 스코필드 박사가 와가지고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제 뒤로는 항상 정보부원 둘, 경찰 정보원 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낳아가지고 그럴 때 온 세계가 김대중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진주교도소 가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유치장이죠. 와 계셨는데 전혀 그 세계에 알릴 길이 없어서 스코필드 박사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모시게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알려져 가지고 스코필드 박사도 결국 서울대학병원에서 저주를 당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긴급조치 구호로 남산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만 그런데 기소 내용은 전전 달라요. 제가 뭐 윤비어를 퍼뜨렸다 이겁니다. 당시에 통일당의 김금동 인권국장 그리고 국제국장 이성규 교수 이분들을 데리고 제가 데모를 교사를 하고 종로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앞장서라고 그러고 제가 아주 교실을 냈다. 아주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일 통탄한 일은 들어가자마자 지하실을 맞아 너는 경상도 놈이
갯당수에 따라다니면서 뭘 덕을 보려고 그러냐. 아주 극한적인 동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때 포승이 묶여 있지는 않았어요. 더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자기네들이 무전기 있는 걸 가지고 제가 패대기를 쳤더니 뭐 금방 소리 지르고 하더니 왔는데 참 고문 의자가 있더라고요. 의자를 바꿔놓고 앉히고 나가지고 양손 양발을 철컥철컥 거리더니 전부 다 채우고 목도 채우고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지역 감정에 대한 그것이 뭐 박정희가 이제 정통성 없는 쿠데타로서 집권을 하려니까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청산해야 할 악마들의 날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장도 없이 붙들려가서 남산 지하실에 들어가서 바로 있었는데 한 20일간 뭐 여튼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이제 재판을 해보려 하는데 제 집이 북가저동이었는데 은평 경찰서도 있고 서대문 경찰서도 있고 마포 경찰서도 가까웠는데 저 청량리 경찰서로 한 20일간 또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저희 집사람이 면회를 오자면 한 30시간 걸려서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동구치소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한국신학대학의 노창식 학생, 김희택 학생,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김명식 학생이 있었는데 얼마나 훌륭하고 잘 싸우는지 전 정말 밖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그네들 후배들한테 배우면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재판 날짜가 결쳐지면 그렇게 기뻐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 마치고 와가지고 긴장을 풀어준다고 술 한 잔씩 먹었어요. 술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치소에 가면은 장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5시 되면은 저녁을 먹이잖아요. 그 저녁 상을 밥통을 물리기 전에 사과요, 뭐 포도요, 복숭아요 팝니다. 제가 매일 계산을 해봤는데 잠자는 사이렌이 불기 전까지 5차례 댕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를 설탕을 팔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설탕과 포도를 넣어가지고 꿰고 변기 속으로 넣어요. 떨어지지 않게 메어놓고. 그러면 이제 재판 갔다 오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식기에다가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끊었지만 술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국신학대학 학생들 때문에 이런 건 우스개로 드렸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가 귀목도도 세배 사건으로 다 76년도에 감옥에 가고 저 혼자 남았는데 이희호 여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소리 외쳐가면서 하나님 제발 김형국 비서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옥바라지를 못하죠. 그러니 너무 약해져가지고 하루 2끼만 먹는데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관절이 안 좋습니다만 걸음걸이를 못 걸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구치소가 냉천동의 독립문 옆에 있었는데 포드 2심해변하고 김대중 총재가 타시던 차를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옥바라지를 하는데 겨울에는요 그 안에 12명이 다 들어가요. 도인네들이 자색 뜨개질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참 지금도 돌아가신 박영숙 선생님 그리고 문익환 선생님 부인 박용길 여사 그리고 이문영 교수 부인 세 분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저한테 심부름을 안 시켰어요. 꼭 자기 손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윤방 목사 사모님이나 또 함세웅 신부 사모님 한진 없으니까 제가 다 하는데 아침
9시 반쯤 가가지고 하면 빨래 12시에 끝나고 12시 반에 끝나요. 막 그런 결과 좀 그건 놔두고 이제 우리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 보면 무슨 뭐 복덕방 사무실에 가다 보면 전부 다 종편 조선 TV만 봐요. 그리고 어쩌다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면은 제가 일산에 삽니다만 어떤 모임에 가도 전부 극우 보수 노인들이 있어요. 90% 투표를 하잖아요. 90% 투표해서 90% 한나라당, 새나라당을 찍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찍은 정부의 10대, 20대가 살아야 돼요. 5년, 10년. 아주 무지몽매한 어르신네들이 정권을 만들면 피해는 10대, 20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선거 때는 10대, 20대, 30대가 어른들 못지않게 투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지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경정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훨씬 전이죠. 평창동 상명여대 집이 계셨는데 이효 여사가 신부름을 시켜서 갔었는데 한경정 목사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성당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데 너는 모시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이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메모를 합니다. 그걸 쭉 보고 나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저를 무척 기여해 줬어요. 그리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명동 사제관으로 인사를 갔더니 운명론을 펴요. 세상에 최고의 성직자가 운명론을 펴더라고요. 참 운명적으로 김대중 씨는 지금 참 방법이 없이 고통이 많다. 그래 내가 추경님 운명이라 하셨으니까 운명이라. 아이고 하나님 목자는 운명을 안전. 내 개인적이야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 민족은 팔자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팔자 이 얘기는 안 씁니다만 가끔 가다가 비참한 입장에 놓이면 운명을 거론합니다만 운명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세월 침수에서 봤듯이 우리 인간성 침수를 하는 그 무리들과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영원한 혁명과 재개발하는 인간의 생명은 하찮은 생명이라도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갑부의 100만 분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 생명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동지들, 떠나간 동지도 있지만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 민변과 덕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고 격려하고 후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시대에 짓밟히지만 안 했고 향도 역할도 했다고 하는 그런 자체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듯이 끝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동사건 피해자분들인데요. 70년대, 80년대 생존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보장하라라고 외쳤던 것이 죄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물론 블랙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각종 노동 탄압 사건들에 희생된 분이기도 합니다. 유신의 종말을 고했던 여공이라고 알려져 있죠. YH 노조 선생님 한분 모시겠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70년대에 YH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김은정입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을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당사에, 신민당사에 투쟁을 하러 들어갔었을 때인데, 그 당사의 총재님께서, 김영삼 총재님께서 당사에는 절대로 경찰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새벽에 경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저희는 정말 20세도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거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약한 노동자들이. 근데 경찰은 쳐들어와서 그 철제 의자로 때리고 곤봉으로 치고 그 힘없는 여자아이 하나에 4명씩 달라붙어서 사지를 손 둘과 발 둘을 잡아서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무차비하게 많이 맞고 또 계단에 굴려서 그렇게 저희는 체포가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부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쓰라고 각본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대로 이게 진실이라고 누가 주동했다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기에 그대로 접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가 같이 동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 많이 맞고 거기서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경찰서 바닥에서 정말 맨날 조사와 거기서 그렇게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욕도 좋고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다 좋은데 정말 참기 힘든 건 그 어린 아가씨들 하나하나를 독방에 끌어다가 웃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안 좋은 그 무기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정말 그거는 죽기보다 더 힘든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결국은 걔네들이 하고파 하는 그대로 각본 만들어준 걸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힘이 아주 약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철창차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강제로 퇴직금을 받고 강제로 저는 집이 전라도 김제입니다.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에서 이리에 사는 사람들 이리 경찰서에서 김제 사는 사람들 김제 경찰서에서 와서 저희를 고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내려갈 때 모든 까까만 터널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 집에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저 한 명이었는데 경찰이 2명씩 저희 집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만 고통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동네에서 빨갱이였습니다. 경찰들이 서울에서 빨갱이 짓해서 이렇게 잡아와서 우리가 미행을 하는 거라고. 그 시골에 순진한 그 시골 농부들은 그 사실이 정말일까 하는 어떤 의타심도 갖기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익산에 사는 동료 얘기도 들어보면 가족이 어디 가서 며칠 안 보이면 빨갱이하고 접선하러 니네 오빠가 대신 갔느냐 등등. 저희 가족은 경찰하고 정말 많이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오빠나 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동생은 절대 그런 동생이 아니라고 많이 싸움도 하고 집안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그렇게 한 게 경찰이 그렇게 저를 추적하고 다닌 게 1년 6개월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 어디 볼 일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제가
그 우울증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는 제가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습니다. 완전 넋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결혼에도 지장이 있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와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시골에 옛날에 쟤는 결혼 못할래, 쟤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오네 등등 그런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역마다 조금씩은 달랐는데 전혀 그때 동지들도 만날 수 없고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돼 있지 않아서 소식이 완전히 끊겨서 정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어디서 더 많이 당했는지 그런 거 자세히는 모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때 동지들을 통해서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소송에 돼 있는 재판에 있는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기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YH뿐만이 아니라 동일도 그렇고 등등 여기저기 다 기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어려운 말씀 고맙습니다. 그 YH 사건 진압 과정에서 소위 101호 작전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김경숙 열사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YH 무역 노동조합 투쟁사와 재판 관련 말씀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동일방직도 기억해 주시고요. 원풍 모방, 컨트롤 데이터, 한일도로코 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오늘 그 주최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좀 늦게 오셨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는데 이분 역시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선후배님들 또 과거에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싸우시다가 피해를 당하신 우리 여러 동지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함께하는 의원실 주최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초기에 처음에 와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국가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억압하고 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오늘 과거의 일이지만 여전히 국가폭력, 국가로부터 억압당하고 고통당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에서 없는 힘이나마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또 잊지 않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과거 청산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활동에 큰 힘을 주시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민청학년 발생 40년이었습니다. 1974년 4월 3일 날 1000여 명이 넘는 소위 양심 있는 학생들이 잡혀가고 대략 180여 명 정도가 구속 기소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40주년 행사를 지난 4월 달에 했었는데요. 아마 이게 민청학년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평가나 내지는 사회적 평가를 또 다시 시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송모 선생님을 모시고 민청학년 사건 관련된 피해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민청 학년 관련자였고요. 민청 학년 사건은 그때 민청 학년이라 소위를 앞에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청 학년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있었나 하는 것도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민청 학년 사건은 당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그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혁명을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죄를 조작해서 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목으로서는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4호, 그리고 관련자들의 대부분들이 내란 예비 음모,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주최 측에서 쓰게 하는 거는 아마 민청학년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오늘의 2부 토론의 주제인 아마 시효 문제, 배상과 관련한 시효 문제하고 보상금이 아니었죠. 생활지원금 받은 문제로 해서 지금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 문제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증언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민청학년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생활지원금 문제로 해서 지금 정당한 배상을 못 받을 위험에 처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오늘 2부 토론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인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은,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한 200 몇십만 원을 받은 거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모두에게 그것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직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급여 받은 그런 것들이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자격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반대로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공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생활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나 배상금과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더욱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강하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민청학년 사건은 지금 특히 박정희 독재 권력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은 인혁당은 또 별개지만 민청학년 사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피해 본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 그리고 간첩으로 몰려서 진짜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그러지 못했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상금도 더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런 잘못된 국가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과거 청산을 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반드시 제대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가 우선은 이제 뭐 입법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 좀 방법을 잘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 또 특히 변호사님들이 모든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해서 이런저런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한두 번 열린 거로 듣고 있는데 이 좀 당사자들이 그 대법원이나 이런 데 앞에 가서 이 잘못된 그 판결에 대한 어떤 규탄이나 올바른 재판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나 기자회견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에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글쎄,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기조 말씀을 해주신 안배홍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연해주신 이재승 교수님, 그 다음에 정원선 목사님, 그 다음에 강정권 선생님, 그 다음에 김영국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송모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긴 시간을 두고 이분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데 오늘 오전 1부에서 그 증언, 2부에서는 이제 그 지연이자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최근 이 세월호 얘기를 저도 오늘 많이 했지만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도 체육관 내지는 팽목항에서 실종자를 찾았다. 그 다음에 오늘의 구조 현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브리핑을 해경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피해 실종자 내지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느끼는 분노는 자기 자식을 죽인 가해자가 그 살인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심정적인 공감이 형성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약 10분 정도 좀 쉬셨다가 2부에 장한익 변호사님 사회로 해서 토론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옆으로 이렇게